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의 미술사 이야기.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르웨이의 화가 에드바르 뭉크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소위 걸작 또는 명작이라고 부르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패러디를 만들어내었느냐 하는 것도 재미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보티첼리의 비너스, 이런 작품들은 수많은 패러디 작품들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큰 영향을 끼쳐왔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맥락은 아름다움이었을 것인데 여기에 또 다른 의미에서 수많은 패러디를 만들어낸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뭉크의 절규입니다. 이 작품 속의 인물은 머리털이 없습니다. 얼굴은 창백합니다. 손으로 얼굴을 짓누르는 듯한 그런 괴로운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마저 그 괴로움에 압도당할 듯한 이 작품은 외계인, 살인마, 공포스러운 장면에 대중문화에서 많이 패러디된 것으로 더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좀비같이 생긴 주인공은 왜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일까요? 뭉크는 1892년 1월에 절규를 그리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두 친구와 함께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우울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하늘이 핏빛으로 변했다. 나는 멈춰서서 난간의 몸을 기댔다. 극도로 피곤해져서 불타는 구름이 피와 칼과 같은 형태로 짙은 푸른색의 피오르드와 도시 위에 걸려있는 것을 바라보며 내 친구들은 계속 걸었다. 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 두려움으로 몸을 떨며 그 순간 거대한 무한한 비명이 자연을 꿰뚫는 것을 느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날이 조금 어두워져 갔고 뭉크도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의 감정을 촉발시킨 날씨 변화가 이어집니다. 갑자기 하늘이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뭉크는 노르웨이의 한 해안가를 걷고 있는데요. 북극에 가까운 고위도 지역은 저녁 무렵 빛이 살랑이 더 많아져서 저위도보다 더 진한 붉은 노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뭉크는 그 순간 붉게 물든 구름을 보면서 피와 칼로 느껴졌습니다. 피와 칼이 도시와 바다 위에 걸려져 있는 것을 본 것이죠. 이것은 지금 그의 공포심이 극대화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마치 영화 스크림에서 바로 뒤에서 칼을 들고 서 있는 살인마와 눈을 마주쳤을 때 느끼는 그런 공포감과 두려움과 비슷한 감정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존의 그림의 양상과 사뭇 다른 그림의 동기가 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외부에 있는 풍경이나 어떤 대상을 그리는 것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뭉크가 그림을 그리는 목적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붉게 변하는 하늘을 보면서 뭉크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두려움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죠. 사실 뭉크는 늘 죽음의 그림자와 함께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어머니와 누이를 이른 나이에 잃어버렸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다 아버지도 죽었고요. 남동생도 그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주변은 온통 죽음뿐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아주 어린 시절에 겪었던 가족들의 죽음은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었고 그런 그의 상처와 두려움이 그 해안가에서 다시 살아났던 것이죠. 그 순간 그 앞에 펼쳐진 풍경은 풍경 자체가 아니라 그의 감정을 표출하는 대상으로 바뀝니다. 붉은 하늘은 그의 두려움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붉은 하늘이 구불구불 휘몰아치기 시작하고 검푸른 바닷물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의 두려움이 화폭에 용솟음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순간 그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자연을 꿰뚫을 것 같은 거대한 비명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란 표정으로 그의 귀를 감싸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지금 뭉크만이 듣고 있는 그 비명은 환청이 분명한데 귀를 틀어막은 채 최고조의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그의 얼굴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가 느끼는 감정의 크기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또 하나의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다리인데요. 사선으로 이어진 다리 앞쪽에 귀를 틀어막고 있는 뭉크의 모습이 더욱더 크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 그의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검붉게 휘몰아치는 바닷물이 붉게 휘몰아치는 하늘과 연결되어서 그의 내면의 두려움이 더욱더 극대화되어서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면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마치 사라지는 듯이 흐물흐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고립감, 외로움 등을 형성화시켜 놓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뭉크도 밝혔다시피 이때 두 친구도 함께 있었는데 유독 뭉크만이 이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들은 저만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소속감과 그로 인한 안정감을 절대로 느끼지 못하는 절대적인 소외감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미술 사조로 말하자면 이런 류의 그림을 표현주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림의 목적이 화가 자신의 내적인 상태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소설로 말하자면 3인칭 시점이 아닙니다. 오로지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이렇게 그림의 목적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림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무엇이 강조될까요? 일반적으로 선, 면, 그리고 색, 형태, 구도 이런 여러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때에는 형태나 선보다는 색채가 더 중요해지겠죠. 선이나 형태는 주로 외부의 사물들을 정확하게 묘사할 때 더 중요하겠지만 사람의 내면의 상태나 감정을 드러내는 데에는 색채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주의 그림에는 분명한 형태나 선보다는 색채의 분출이 두드러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색의 중요성으로 말하자면 인상주의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인상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색과 뭉크가 사용하는 색은 그 용도와 목적이 다릅니다. 인상주의자들은 색채를 강조했지만 어디까지나 빛의 색깔이었습니다. 빛이 사물에 비추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다양하게 색깔이 드러나죠. 그래서 그 빛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주의자들에게 가면 색채는 더 이상 객관적인 외부 사물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의 감정이나 상태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색이 더 이상 객관적인 사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화가 본인의 내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사조, 이런 사조를 일컬어서 표현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고전주의 미술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요? 선과 형태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 대상을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대생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색채는 그렇게 선과 그 경계로 만들어진 면을 형태를 채우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현대미술로 넘어오면서 색채의 용도와 목적이 달라지면서 이제 색채를 인간 정신을 표현하는 매개로 사용하니까 당연히 선과 형태도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뭉크의 그림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분명한 형태가 아닌 그냥 겨우 사람이라는 것을 형태만으로 알아볼 뿐이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저 좀비라고 느낄 정도로 그 형태가 불분명한 것들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어떤 색채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주고 싶어 했던 또 한 사람의 화가가 있었죠.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고흐 하면 떠오르는 색이 노란색이죠. 그는 이 색을 참 좋아했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란색은 이미 그에게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색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노란색은 그의 꿈과 희망, 그의 이상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렸던 노란 집 또는 노란 방이 대표적이었죠. 그 집의 본래 색깔은 분명 전부 노란색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고갱을 기다리면서 그 집을 온통 노란색으로 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란 해바라기를 그려서 고갱이 머물 방을 장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함을 표현했죠. 노란색은 고흐에게 열망이고 애정을 상징하는 색이었습니다. 색채는 이미 고흐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이 작품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별이 빛나는 밤의 아름다운 풍경이 아닙니다. 만약에 별이 빛나는 밤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기대하신다면 낭만주의 화가들의 그림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흐의 작품에서 밤하늘의 별과 그리고 사이프러스 나무 그리고 그의 고향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마을 풍경, 그 풍경들 이런 것들을 자체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하늘을 향하여 용솟음침이 올라가고 있는 이 사이프러스 나무들에서 우리는 고흐의 예술적인 열망, 그의 간절함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사이프러스 나무가 향하고 있는 그곳에 별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찬란하게 빛을 바라보고 있는 저 별 그리고 달, 이렇게 밤하늘에 어우러져 있는 별들과 달의 모습은 고흐가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는 늘 사람들을 사랑하는 휴머니스트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이렇게 서로를 위로해주면서 이렇게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삶을 살기를 원했고 그것을 밤하늘의 별로 표현해 놓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모든 대상들이 꿈틀거리며 격동치는 것, 그의 거친 붓터치들은 고갱과의 결별로 그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고 몹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만은 좌절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밤하늘에 격동치는 그 흐름들은 더욱더 그의 간절한 마음이 표현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서 우리는 낭만적인 밤의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간절했던 고흐의 마음이 표현된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두 화가 뭉크와 고흐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점에서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흐의 작품 속에서도 참으로 많은 슬픔과 고통의 감정이 표출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슬픔이라는 작품, 또 울고 있는 노인이라는 작품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고우와 뭉크는 그림을 통해서 외부의 객관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바로 자신들만의 마음의 상태, 열망, 고통, 아픔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를 원했다는 점에서 두 사람 모두 20세기가 열리자마자 전개되는 현대미술의 표현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선구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화가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아주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표현하려는 감정 또는 마음의 상태가 조금 그 색깔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귀를 자른 후 파이프를 물고 있는 자화상입니다. 그가 고갱과 작품 세계를 놓고 논쟁을 벌이다가 자신의 귀를 자른 사건은 너무도 유명하죠. 그 후에 자신의 심리 상태를 드러낸 작품인데요. 빨강, 파랑, 초록의 원색 대비를 통해서 복잡한 그의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작품 속에서는 뒤에 배경에 이젤과 그림을 넣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술에 대한 자신의 열망과 의지를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에 비해서 뭉크의 작품을 통해서 표출되어지는 그의 감정들은 한결같이 어두운 감정들이었습니다. 일평생 그를 따라다녔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지독한 소외감과 외로움, 실존적인 불안 이런 것들이 뭉크의 작품 속에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온갖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리던 뭉크에게 고우의 그 강렬한 의지와 위로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고우가 오래 살았다면 아마 한 번쯤은 꼭 만났을 법한 사람들인데요. 고우보다 딱 10살이 어렸던 뭉크는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 이 작품을 패러디해서 자신만의 별이 빛나는 밤을 6점을 그립니다. 노란색 별들과 노란색 불빛들이 흘러나오는 집들이 고우의 작품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우가 수많은 편지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듯이 뭉크 또한 자신만의 노트에 많은 기록들을 남겨주었는데요. 그가 왜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릴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메모를 남겨놓았습니다. 고우는 그의 짧은 일생 동안 자신의 화염을 꺼트리지 않았다. 그는 화염과 숯을 그의 붓에 불 붙였고 예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불살랐다. 나는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고 그보다 좀 더 오래 살고 있지만 고우처럼 생각하고 열망한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내 불꽃들이 소멸하지 않고 불타는 붓으로 그림을 그리기를. 뭉크도 역시 그림의 힘으로 그림에 대한 열정으로 자신의 불행을 이겨냈던 모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뭉크가 왜 절규와 같은 작품을 그릴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 더 그의 생애에 대해서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마드였습니다.